안녕하세요. 전국에 계신 경할머니 여러분,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원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디지털 경제, 너무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디지털 대전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또 DT라고도 표현하고 DX라고도 표현하죠.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정말 가속화되고 있고, 많은 기업들이 경주하듯이 누가 먼저 디지털 경제를 선점해 나갈 것인지 경쟁하고 있는 지금입니다. 그 속에서 이 디지털 경제를 좀 정리해보고, 특히 어떻게 이 산업의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들여다보려고 하는데, 특히 오늘은 중국의 디지털 대전환을 중심으로 디지털 경제를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경제, 보시는 것처럼 디지털 경제를 대표하는 그 표현 중에 하나는 데이터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과거에 전통 경제의 자원은 석유였다면 디지털 경제하의 자원은 데이터다.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심이 되는 그런 경제 체제, 디지털 경제, 그렇게 정리해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도 요즘 많이 이 주제로 다루고 있는데, 가상 증강현실을 넘어서 메타버스라는 주제로 정말 세상이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가 이끄는 가상 융합 경제, 역시 디지털 경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중요한 화두로 부상하면서 디지털 경제란 무엇인가,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이 많이 집중되고 있는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럼 디지털 경제란 무엇인가, 좀 딱딱할 수 있지만 정의를 저랑 함께 내려보고 시작하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생산 요소가 뭐다? 디지털 정보다. 여러분, 생산의 3요소 기억하십니까? 뭐죠? 노동, 토지, 자본. 전통적 경제하에서는 노동, 토지, 자본이 절대적인 생산 요소였던 거예요. 그렇죠? 특히 쌀을 생산한다. 토지 필요하잖아요. 자본도 필요하고 노동력도 얼마나 많이 필요합니까? 반도체를 생산한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반도체를 생산하고 또 메타버스 어떤 산업을 일으키고 디지털 경제를 일으킬 때는 역시 토지 그렇게 필요 없어 보여요. 자본, 노동, 오히려 이거보다 디지털 정보, 이 정보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기술이라든가 정보라든가 데이터와 같은 다른 생산 요소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많은 이런 디지털 기업들, 리딩 기업들끼리 경쟁할 때 뭐를 가지고 경쟁할까요? 물론 앞에 말씀드렸던 노동, 토지, 자본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그 리딩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안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디지털 정보고, 기업들의 경쟁력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디지털 정보가 되는 그런 경제, 그런 경제가 바로 디지털 경제라고 볼 수 있겠죠. 요약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가 디지털 정보가 되는 그런 경제를 디지털 경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디지털 경제를 구성하는 여러 산업들이 있을 텐데, 그 산업의 일부가 디지털 산업이라고 보통 합니다. 디지털 산업은 소프트웨어 시장, 기억하시죠? 그리고 정보통신 기술, 전자정보통신기기 제조, 반도체도 포함되겠죠. 이런 것들이 소위 디지털 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모바일 폰을 만든다든가 랩탑을 만든다든가 5G 인프라를 보급한다든가 다 디지털 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디지털 경제하에서는 디지털 산업이 더 커지겠죠.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디지털 산업,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산업의 디지털화가 더 중요하다. 전통 산업이지만 전통 산업에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들을 더 많이 보급해서 기존의 같은 산업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더라도 디지털 체제하에 더 걸맞는 비즈니스를 영위한다라는 것이죠. 옷가게예요. 그럼 옷 유통 매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나 과거에는 로드샵을 중심으로 옷을 판매했다면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를 하죠. 이게 산업의 디지털화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자동차 산업이에요. 자동차를 만들어요.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동차 구독 경제가 커지고요. 공유 자동차 서비스가 커지고, 그 밖에 여러 모빌리티 산업들이 커지죠. 그럼 자동차를 만들어서 제조해서 생산해서 판매하는 그런 기업, 제조업의 중요성보다는 이 제조사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가 더 중요한 핵심 경쟁력을 부상하고 있는 산업의 디지털화인 거죠. 모든 산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교육업체들도
어떻게 디지털 플랫폼을 이용해서 메타버스 기술을 이용해서 게임 산업도 마찬가지죠. 모든 전 산업에 걸쳐서 그 어떤 전통 산업이라 하더라도 디지털 기술이나 플랫폼들을 활용해서 차원이 다른 디지털 서비스, 언택 서비스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 그게 산업의 디지털화. 이 두 가지를 좀 양분해서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전통 경제와 디지털 경제를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전통 경제에서는 최소 단위의 어떤 물질을 이렇게 원자라는 표현을 썼다면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 정보로서 최소 단위의 어떤 자원을 표시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비트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죠. 뭐 이런 이야기가 더 중요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 경제에서는 시 공간의 제약이 있었어요. 어디서 발품을 판다 하죠. 어디서 살지, 어디서 팔지, 매대를 어떻게 구성할지, 제품을 어떻게 제조할지 이게 중요했다면 이 디지털 경제에서는 시 공간의 제약이 완전히 허물어 버리죠. 전통 경제 하에서는 산업 간의 경계가 뚜렷했었어요. 자동차 생산하는 기업은 자동차만 생산했던 거죠. 은행은 은행 서비스만 제공을 했어야 됐죠. 그러나 디지털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디지털 플랫폼을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 자동차를 팔든 은행 서비스를 제공하든 옷을 팔든 책을 팔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산업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있죠. 탈경계화 혹은 빅블러라는 표현을 쓰고도 있죠. 그런 것들이 디지털 경제하의 어떤 특징들이다. 그래서 기존 경제와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 분석을 해봤다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경제에서 어떤 변화가 내 앞에 등장하겠구나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의 디지털 대전환 어떤 식으로 펼쳐져 가고 있는지 여러분 충분히 체감하실 수 있게 말씀드리고 왜 중국인지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터넷 이용자 수로 보면 한국이나 미국 비교가 안 되죠. 이용률로 보면 오히려 중국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이용률도 거의 비슷한 수준에 근접해 가면서 미국과 한국을 쫓아오고 있는 모습인데 인터넷 이용자 수로 보면 절대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디지털 경제의 규모도 굉장히 크다라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디지털 경제의 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이고 실제 중국 경제 규모도 굉장히 크지만 중국 경제 규모에서 디지털 경제가 차지하는 그 비중도 상당한 수준으로 상승해서 지금은 거의 40%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이해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중국이 이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가고 있기도 해요. 한번 볼까요? 특히 지급결제, 전자결제라는 것을 한번 볼게요. 전자결제가 전체 결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중국의 전자결제 비중이 압도적으로 넘죠. 50% 이상입니다. 그 어떤 대만, 홍콩, 한국, 독일 이런 그 어떤 선진국의 핀테크 선진국들과 비교해 봐도 미국과 비교해 봐도 이 전자결제에 대한 전체 지급결제 시장에서 의존도가 이렇게 50%를 넘게 60%에 근접해서 다가가는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핀테크라는 영역은 엄청나게 더 선도하고 있구나. 디지털 경제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만큼 핀테크 기업도 어떤 경쟁력을 펼쳐나가고 있는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텐데 제가 기존에 있었던 KPMG에서 그 글로벌 혁신 핀테크 기업들을 늘 조사를 하죠. 혁신 핀테크 기업 1등부터 10위까지 쭉 나열어 보면 이 중에 3개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1위가 또 중국이에요. 엔트그룹, 정동닷컴. 이 수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결국 이런 지급결제 시장을 비롯한 디지털 경제를 또 이끌어 나가는 선도자 역할을 또 하고 있죠. 그런 면에서 중국의 디지털 대전환 어떤 것들을 우리가 관전 포인트로 가져가야 될까? 그럼 이런 중국의 행보는 그 밖에 다른 나라들의 행보가 이렇게 움직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겠죠. 그런 면에서 중국의 행보 어떤 관전 포인트가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을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이건 중국만의 특징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다른 나라가 그렇게 갈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보다는 중국이 이렇게 행보를 보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게 이마만큼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겠구나라는 면에서 여러분께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정부 주도다. 그래서 정부 주도로 뭘 하고 있느냐? 중국의 주된 정부 주도의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규제 철폐입니다. 원래 잘 이 산업에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새로 생겨난 이런 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경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드 산업이라든가 은행 산업에 대한 이해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에 걸맞는 규제 체계도 없었던 거예요. 갑자기 전자결제 시장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런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이 산업이 융성됐고, 그러면 산업이 융성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규제를 마련하는 체제, 선, 산업, 후 규제 체제, 이것은 다른 나라들이 사실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쁘게 표현해 본다면 그런 선진화된 어떤 금융, 산업, 인프라가 없는 상태에서 새로 생겨난 이 디지털 경제가 만들어 놓는 규제인 것이다. 그래서 선산업, 후 규제라는 면이죠. 이것들은 사실은 중국이 디지털 대전환을 이뤄나가는데 상당한 기폭제가 되고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 보면 이 규제 때문에 신산업으로 가기도 어렵고, 우리 디지털 스퀘어 산업도 대표적인 예인 거죠. 갈 수가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가기가 쉽다. 그리고 역시 우리나라도 그것을 도입했는데 규제 샌드박스죠. 중국도 규제 샌드박스까지 마련해서 의미 없는 규제라, 그리고 반드시 철폐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규제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먼저 구분해서 기업들이 먼저 응모를 하는 거예요. 우리 이런 산업 하고 싶은데 규제 때문에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먼저 규제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심사를 하는 거죠. 심사해서 규제 없이 해보세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규제 체계를 지금부터 뜯어 고쳐줄게요. 이렇게 움직이는 게 규제 샌드박스거든요. 제가 아마 초창기 경제 읽어준 남자일 때 그때 규제 샌드박스 이미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찾아보셔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로 이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 나가는 관점에서 우리 한국이나 주요국들에서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중요한 이슈가 바로 다른 나라 기업, 다른 나라 IT 기업에 대한 규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국 기업에 대한 규제는 완화해주고 규제가 없는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있는데, 다른 나라 외국 IT 기업에 대해서는 상당한 규제를 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거죠. 구글 같은 경우 인터넷 검열 규제 갈등으로 검색 엔진 등 대다수 사업이 홍콩으로 철수를 했습니다. 2010년 3월에 있었던 일인 거고요. 가장 독보적으로 예시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이슈인 거죠. 페이스북 같은 경우 2009년 이후 차단되었고요. 2021년 6월 현재까지 접속이 불가능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한 2014년 7월이죠. 이런 일이 있었고요. 애플 같은 경우 애플 전자 서적과 뮤직 스트리밍 서비스가 정지된 게 2016년 4월이죠. 이런 이슈들이 있었던 것처럼 대외적으로 많은 IT 기업들의 뭐 이렇게 달려가는 그런 모습을 저지하기 위한 움직임을 많이 가져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온라인 쇼핑몰도 접속을 하면 굉장히 더뎌요. 막 20초 걸려요. 그렇게 IP를 차단하는 방식이에요. 자국의 전자상거래 쇼핑몰 로그인하면 0.2초 만에 로그인이 되는데, 다른 나라 쇼핑몰에 접속하려면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런 것들이 외국 IT 기업에 대한 규제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놓고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를 모색해야 될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는 거 강조하겠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화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디지털 화폐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디지털 화폐 중에서도 CBDC를 강조했죠. 센트럴 뱅크, 중앙은행이 발급하는 디지털 커런시,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통화 강조했었죠. CBDC. 그래서 2021년 경제전망 때도 CBDC가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이고,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이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전쟁을 펼쳐나가는, 경쟁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박이 시행될 것이고, 거래를 차단하다든가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런 일들을 제가 2021년 경제전망에 말씀드렸는데 역시 중국은 이제 법정 디지털 화폐라는 DCEP라는 표현을 또 도입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용어예요. 그러니까 각국이 CBDC라는 표현을 쓰는데 중국은 디지털 위안화라는 표현을 DCEP, 디지털 커런시라고 쓰고 일렉트로닉 페이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통화를 가지고 전자결제에 활용하기 위한 DCEP라는 용어를 도입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제가 좀 생략을 하고자 하는데 디지털 화폐 취급 은행 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요. 또 상하이, 베이징, 창사에서 적극적으로 공개 테스트를 진행하고요. 공무원 월급의 일부를 디지털 커런시로 주고 그걸 교통비로 쓸 수 있게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디지털 커런시를 중앙은행이 발행해서 인민은행이죠. 중국의 인민은행이 적극적으로 발행해서 시범 사업을 거의 완료하고 있는 단계고 2021년 하반기에는 정말 말 그대로의 상용화 그리고 이것이 역외 결제, 역내 결제가 아니라 자국 시장에서의 결제가 아니라 역외 결제 다시 말하면 수출입할 때 디지털 커런시를 이용해서 결제를 하라라는 압박을 계속 해 나가면서 중국의 위안화를 나름의 기축통화로서 또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또 디지털 경제를 이끄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 어떤 수단이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중요하게 바라봐야 되겠다. 세 번째 마지막 산업 디지털화 가속화 이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산업이 커지고 있어요. 근데 디지털 산업이라고 말씀드렸었던 것은 앞에 일부가 소위 IT 기업이라든가 그죠? 소프트웨어 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디지털 산업이라고 했는데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다. 그래서 이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 산업 디지털화라고 정리를 했었죠. 그 산업 디지털화가 중국의 디지털 경제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이 증가율로 봐도 디지털 산업도 상당한 수준으로 5%, 6%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전통 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굉장히 가파라지고 있구나. 우리나라도 전통적인 교통산업, 또 교육업, 유통업, 금융업 할 것 없이 그 어떤 산업에 걸쳐서도 ICT 융합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이런 다양한 기술들, 디지털 기술들을 접목해서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나가야만 이 디지털 경제하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도 투자 의사 결정을 할 때 이런 거시적인 큰 틀을 가지고 이 중에서 어떤 기업이 이런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를 이끌어 나갈까 이런 것을 관전하시면서 투자 의사 결정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 읽어주는 남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